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체질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는 R&D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주제를 했는데요. 뭐, R&D 지도사분들이나 뭐 경력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많은 도움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 또, 기초분들한테 좀 맞춰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크게 좀 심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트인데 하나는 이제 R&D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하고 그다음에는 조금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개요도 정도 그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시작 전에 이렇게 그 자연 사진을 한 장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좀 하늘과 나무 이런 자연 속에서 조금 여유롭게 삶을 살고 돈도 벌고 여행도 가고 참 좋은 그런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직업이 이제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컨설턴트,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컨설턴트가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기업 컨설턴트다 보니까 그래서 강력 추천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적성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접근에 대한 방법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있기 때문에 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는 노트북 하나하고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강의 교환을 다 마무리를 좀 못해가지고 오전에 업체 미팅을 하고 이제 근처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나머지 자료를 해서 이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노트북하고 인터넷 환경만 되면은 어떤 웬만한 일을 좀 할 수 있는 일이 저희 일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업 컨설팅을 저도 지금 수행을 한 지가 좀 몇 년 됐는데 원래 이제 저는 경영을 전공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대체의학을 좀 오랫동안 전공을 했고 그러다 다시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기업 컨설턴트라서 기업 컨설턴트로서 이제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세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흔히 이제 8대 전문직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거의 이 컨설팅이라는 직업에서는 전문 자격사들이 이미 다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좀 고민을 했죠.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직업을 어떤 형태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까?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R&D 지도사라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는 내가 아직 뭐 정식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R&D 지도사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물론 제가 하는 컨설팅 영역은 여러 가지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8대 전문직인 분들하고 협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을 협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전문가들하고 함께 일을 하니까 조금 편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또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메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직업은 R&D 지도사라는 그런 가장 메리트 있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우선 이제 시작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에서 보시겠지만 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줄여서 이제 P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많이 씁니다. PM이라는 용어들을 컨설팅 쪽에서 요즘 많이 쓰는데 그림에서 같이 이제 여러 전문 자격사들하고 협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거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종합적으로 운영해가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하고 컨설턴트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쉽게 연예인들이 매니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기업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건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떤 과제, 설정된 과제에 대해서 일단은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전문 영역에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하는 영역이 PM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R&D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거는 R&D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그 과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정의를 좀 보시면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게 컨설팅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전문 지식을 상대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최대한 좋은 결과치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매니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로 시작을 할 건가 아니면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좀 구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매니저 역할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제 전문 지식에 또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많은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이런 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직업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개별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기법에 해당되는 특수기법인데요. 1950년대 미국 국방부에서 실제로 복잡한 무기체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안한 기법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건설업 쪽에서도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PM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 산업에서 쓰게 되는 분야입니다.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것 자체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작점과 종점,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 건지, 그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는 특정한 성과 및 결과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단기의 조직적 능력을 관리하는 기술이자 과학,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므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관리 기법은 더 가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좀 정의라든가 이렇게 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약간의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건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은 과연 일 자체가 복잡한가, 또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고 늘 변화하는가, 뭐 주어진 제약 조건이 까다로운가, 사업과 관련된 활동들의 일부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업에 필요한 서로 다른 기능들이 중첩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게 단순 업무보다는 어떤 기업 내에 있어서 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이 기술적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술적 능력하고 인간관계 조율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잡으라고 하면은 인간관계 조율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객한테 지식을 서비스하는 것이 메인이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의 마음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객을 잘 관리하고 잘 리드하고 잘 코칭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뿐이 아니라 이제 팀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팀원들에 대한 관리, 팀원들과의 업무 효율성,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매니저가 주된 수행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R&D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R&D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R&D의 정의를 표현을 한 건데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연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데스밸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관을 데스밸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업체들 대표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R&D 지원 출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받지를 못하고 자비로 또는 회사 자금으로 R&D 개발을 하다가 실제로 사업화 단계에서 좀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각 부처에서 R&D 추정금을 내서 이제 기업들에게 좋은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좋은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개념인 거죠. 정부 출연금은 아시겠지만 융자 지원과 R&D, 보조금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융자 쪽하고 R&D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R&D는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신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이 알려지긴 있는데 네,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R&D에 대해서 가장 이제 오인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융자라고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은 아닌데,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 이제 R&D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을 할 때 자유응모 과제와 지정 과제 형태로 나뉘게 됩니다. 뭐 또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두 형태에서 기업들이 내가 어떤 형태로 과제를 응모할 건지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면 평가, 대면 평가, 물론 과제마다 약간씩은 다른데요. 뭐 현장 평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대면 평가를 생략해서 현장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평가라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R&D 그 과제에 대한 출연금은 정부에서 뭐 일정 부분을 출연하고 민간 그 기업들이 20%에서 35%, 40%요 이내에서 같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기업도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과제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료라고 해서 과제를 마지막에 성공이냐 실패를 판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R&D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융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과제 선정이 되게 알아서 저희가 뭐 다 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음, 우선은 이제 눈먼 돈이라는 부분 얘기는 물론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실질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런 부정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정은 거의 사라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보통 기업들한테 자금에 대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R&D를 마치 융자처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대표님도 간혹 오해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R&D는 무상한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융자하고는 많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 선정이 되게 알아서 해준다는 부분이 되게 주의할 부분인데 그 혹시 인터넷에 이렇게 자료 중에는 이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제 불법 브로커에 대한 얘기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융자 부분하고 R&D에 대한 부분을 특히 R&D는 이제 기종원 쪽에서 담당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R&D라는 게 그 기업 자체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연구 개발을 해서 연구 개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런 브로커들이 와서 마치 그냥 사업계획서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에 의지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선정하게 해주고 그만큼의 돈을 갖다 주겠다라는 식의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 브로커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는 실질적으로 그 기업 자체에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실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 역할들은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필요한 자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R&D 추정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네, 일단은 모든 기업들이 정책자금은 모든 기업들은 이제 관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준비하면 선정이 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히려 대단히 단순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입 시간 대비 혜택과 이익이 크고 과정과 전략만 알면 어느 회사든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아이템이 선정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 얘기들이 모두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막기 위해서는 그런 중간에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에 사업계획 아이템을 선정해서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근데 한번 그 사업 과제를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서면을 제출하는 그 과정을 해본 기업들은 그다음부터는 대단히, 아,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맨 처음 첫 번째 R&D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는 용어에 대한 얘기, 뭐 방식에 대한 부분, 또 리서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아이템을 다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아이템들을 과연 어떤 식의 이제 고도화, 고도화 전략을 통해서 가능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기 이 과정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의 좀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R&D 이제 전반적으로 R&D와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R&D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혼자서 전체적인 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과 전문가들과의 협업 체계를 이루는 역할들을 R&D 매니저가 해줘야 되는데, 각 산업마다 뭐 전문가가 있고, 각 과가 있고, 뭐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또 R&D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협력 PM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저희는 이제 협회에서 같이 전공했던 R&D 지도사들, 또 저희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인 코테라, 이런 협력 체계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의 중심에는 R&D PM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PM의 활동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처음에 공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필드에서 일을 하실 때는 본인이 이제 서브 PM 역할을 할지, 아니면 전문가로서 메인 PM 역할을 할지, 그때 메인 PM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이제 선배라든가 먼저 또 수행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서포트를 받는다든가, 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충분히 혼자 수행할 능력이 된다면 이제 본인의 역할을 나눠주거나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서브 PM과 스페셜리스트들을 구성하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의 PM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다른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브 PM으로서의 역할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R&D 프로젝트 매니저가 좀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컨설팅은 대단히 결과라는 게 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R&D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결과 과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저희는 이제 이거는 성공 확률로서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대표님도 지칠 수 있고, 연구원도 지칠 수 있고, 또 매니저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해나가기 때문에 가장 힘든 역할이기 때문에, 그 필드에서는 R&D 전문가로서 자리 잡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잘 밟아나가는 것이 그나마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PMBOK라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놀러지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뭐 통합 관리, 수입 범위 관리, 시간 관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침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시행할 때 PM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건 일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에 해당되고, 저희는 이제 R&D 쪽에 좀 국한되게 오늘은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D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저희는 외주 개발이 아닙니다. 그 멘티 기업 자체의 기술 개발이라는 것을 명확히 짚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할 때 그 과제 내용 중에 실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그 실험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멘티 기업 자체에서 그것을 설정을 해서 갈 수 있게끔 제가 자문을 하는 역할이지 어떤 아이템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기업들이 그냥 수행하게끔 하는 것은 과제를 실패할 확률을 되게 높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외주 개발 형태라는 것이 별도로 있겠지만 저희가 R&D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하는 역할은 외주 개발이 아니라 멘티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화할 수 있는 자문 역할이다라는 거를 선을 먼저 그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고도화라고 해서 단지 사업 계획서 폼을 잘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술에 대해서 최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그 기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타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성과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제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뭐 과거에는 조금 허무맹랑하게까지도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도 보지만 요즘은 실질에 더 가깝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업이 국내든 해외든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조사를 하고 수치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계에서 타당성이라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 평가 점수에서 가장 높다는 이제 대면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R&D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리허설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지 발표를 잘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발표라는 과정 속에서 그 발표자가 그 과제에 대한 담당자가 디테일한 내용까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없으면 과제에 대한 선정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 평가를 하는 저희가 고도화 작업도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축은 대면 평가 리허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 평가 리허설 부분을 철저하게 하는 기업일수록 통과될 여지가 높다고 봅니다. 이 R&D 프로젝트 매니저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우선 계약 전후 시점에 대해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모든 기업들을 저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업을 선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기업이 여건이 안 되고 여력이 안 되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의지가 또 두 번째 대표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한 상태에서 대단히 어려운 이런 과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는 자체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기 때문에 안 하니나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기업, 정말로 저와 같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의 의지는 명확히 각오를 확진시켜야 되고 전담 인력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매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표님이 보통 기업을 운영해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전담 인력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제가 과제를 수행할 때 대표님하고 일을 할 때가 더 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좋은 전담 인력하고 인연이 돼서 일을 같이 하게 되면은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또 주말에도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일을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과제 접수일이라든가 과제에 대한 그 진행일들이 정해져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더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거꾸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멘티 기업의 이제 직원분들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맡은 기업 중에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 뭐 다행히 과제가 선정이 돼서 마무리는 잘 됐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명확히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네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의 기한, 금액, 뭐 협약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해야 됩니다.
이 R&D 협약은 그 전문 R&D 프로젝트 매니저가 본인이 정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얼마든지 수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떤 과제만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1년에 몇 개 종류의 과제에서 몇 개를 진행하겠다. 또 그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다. 이런 내용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서로 이제 오해가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 저희는 이제 처음에 멘티 기업이 서면 통과를 하고 리허설을 통과해서 대면 평가를 통과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은 보통 3일 이내에 저희가 나머지 자문료를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도 협약서에 보통은 이제 많이 저희는 듭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미리 인지하지 않아서 과제가 성공을 했는데도 나머지 자문료에 대해서 서로 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서 내용 중에서도 단지 서면으로만 알리는 게 아니라 좀 금액 관련된 부분,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한두 번 이상은 좀 짚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방식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좀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에다가 어떤 식의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이 업무 방식이 각자가 나름대로 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희는 주로 어떤 방식을 하냐면 이제 루핑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멘티 기업 중에는 오히려 날짜를 이제 아예 정해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최대한 물어봐서 반영을 해주는 걸 원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아예 저희가 그냥 강하게 리더를 해서 네, 언제까지 뭘 해주세요, 언제까지 뭘 해주세요를 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것도 좀 조절을 한다든가 초기에 네, 그래서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 기업은 R&D만 전담을 하지 않고 특히 기업이 작을수록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기업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원리 원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감정적인 대립 상태가 나타나거나 서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니저가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이걸 초기 시점에 많이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 자문료 산정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으로 시작을 하냐면 보통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R&D를 할 때 그 전문가를 직원으로 전담인으로 쓰는 경우에 뭐 대학 교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박사 출신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해당 분야의 전공자 쓰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분들의 직업이 뭐 200, 300, 500 정도 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급여가 책정을 합니다. 그럼 저희의 자문료 방식도 저는 처음에 성공 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가격을 선정할 때, 저희 자문료를 선정할 때는 월 급여로 책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기업 대표님이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보통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 과제가 성공할 확률이 없는데 매달 이렇게 급여를 주는 것 또한 부담이 아니냐라고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일부는 현금을 지급하고 과제가 최종 성공 시에 뭐 몇 프로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연간 자문료를 뭐 1,000만 원을 받고 과제 성공을 했을 때 저희가 뭐 7%를 받겠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정을 했을 경우에는 대표님이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조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저희의 그 인력에 대한 가치를 연봉이든 급여든 원래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율을 하는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당연하게 후불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네,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연간 계약금을 자문료를 연간 계약으로 해서 뭐 1회나 2회 나눠서 받는 방식도 괜찮고 아니면 매달 원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사정에 따라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의사항은 정부 출연금으로 받는 금액으로는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제비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업 내 별도 자문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이제 요 내용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협약서에 별도로 집어넣습니다. 예. 그 기본 준비 사항이 이제 연구소나 연구 전담부서, 그다음에 인증, 특허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업한테 갖춰줍니다. 근데 이 부분도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예 자문료가 충분히 받아서 이 비용을 서비스로 해줘도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너무 적은 자문료를 받았을 경우에 이 자체 별도에 대한 일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얘기를 안 하면은 왜 또 돈이 드느냐, 그러니까 자꾸 돈 얘기를 언급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뭐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정말 그 기업 내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페이퍼 워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너무 못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하거나, 뭐 담당자가 정말로 다른 일이 생겨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행정사를 통해서 이제 일을 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주의사항이 무조건 사업계획서를 대신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사업계획서 내용은 기업이 당연히 숙지를 해야 되는 거고, 단지 그거를 정리해서 제출한다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들을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연구소에 대한 부분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 연구소 설립을 가지고 또 이제 절세에 대한 효과로 연구소를 많이 제시해서 컨설팅 계약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도 하고, 또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뭐 무료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제가 하는 컨설팅 중에 이 연구소 관련된 컨설팅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건은 실질 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는 100% 내근직이고 연구활동에만 전념을 해야 됩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 영역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나눠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 연구소 관련된 분들은 연구소 일만 해야 됩니다. 그 조건 하에서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법인세에 25% 대한 공제된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법인세를 안 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대단히 큰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올해부터 되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출해야 될,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왜 강조해 드리냐면은 만약에 과소신고 가산세라든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맞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세무조사가 5년 이내에 한번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1억이라는 금액을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치면,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대충 잘못하면은 1억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받았던 분을 다시 납부를 하고, 그 외에 가산세 부분을 거의 한 9천만 원까지 다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을 공제받기 위해서 자칫 세무조사에서 아예 실질 여부가 아닌 상태에 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가 9천만 원이 나오게 되면 기업은 1억으로 막을 걸 이제 1억 9천을 내게 되는 거죠. 대단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컨설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액공제 부분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최저한세라는 개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된다, 뭐 7%를 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 혜택을 받아도 최저한세에 걸리게 되면은 최대 50%까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은 연구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은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 법인세 안 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못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요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한두 가지 지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좀 지식을 하기를 권하는 상황이고요. 그 R&D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저희가 접근할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R&D에 대한 니즈가 있거나 해당 기술이 있거나 아이템이 있거나 이제 이런 단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한 가지라 일반적이라면 또 다른 형태는 어떠냐면 기획 단계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 회의부터 실제 자문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업의 관계자와 대표와 R&D 프로젝트 매니저가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에 의해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서로 회의를 또 하고, 물론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지만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 조사라든가 선행기술 조사라든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자문료가 조금은 더 뭐 기간이 길어지거나 금액이 높아지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있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 최종 아이템 선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단지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되고 아니고라는 판별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아이템을 선택하더라도 아니면 그 아이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몇 달 아니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아이템에 대한 회의, 그다음에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을 해서 기업들하고 협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은 스케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내부 사정하고 또 PM의 그 개인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PM의 팀이라든가 PM 개인이라든가 이런 스케줄 조절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얘기를 나누고 가급적이면 서로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그런 습관들을 서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핑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주고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방식 그래서 이런 것도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을 기준으로 코칭한다는 의미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업이 써주고 저희가 이 루핑 과정에서 좀 자문에 대한 질이 좀 높아지면은 대단히 퀄리티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좀 약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리허설 때 이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루핑이라는 과정을 하면서 그때 좀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하게끔 코칭이 들어가는 게 완성도를 높이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팔로를 개척할 때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하겠다 뭐 나는 뭐 전시회에 참가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단히 추상적이 되고 일반적인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뭐 공략하려는 시장이라든가 어떤 나라의 그쪽에 어떤 업체를 통해서 어떤 협약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타진을 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이 사업계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리허설 단계는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실질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할 때 제일 많이 짓는 질문이 그런 부분입니다. 한 번에 되는 기업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들이 한 두세 번 사업 신청을 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회사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과제가 선정이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시기 때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런 대표님의 마음을 다잡아서 과제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2년을 제시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이제 경험상 1년 전후에 과제가 선정이 되긴 하지만 이제 부담을 없애고 처음부터 너무 촉박하게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대표님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2년이나 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라고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년 때는 떨어지는 거를 약간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도 얘기하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1년 안에
선정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들에 대해서 해나간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업이 선정이 되면은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실제로 제가 아는 거의 많은 업체들이 초반에 안 되는 업체들은 네, 그 과정들을 저도 많이 겪었고 네, 그 과정 속에서 대표님들이 선정이 되고 나서는 정말로 고맙다고 하시고 또 다시 또 과제를 다시 협약해서 진행을 하시고 네, 그런 신뢰도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보지만 대표님이 저한테 수시로 이렇게 자주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는 것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R&D 컨설팅 하면서 제일 많이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수시로 문자 보내고 수시로 전화하고 네, 그리고 또 선물도 주시고 네. 그래서 성공만 하면은 네, 자리만 잡으면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스킬, 아까 초반에 나왔던 스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스킬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겁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다음에 협상에 대한 스킬, 그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스킬. 이 세 가지가 PM으로서 갖춰야 될 스킬이고요. 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는 프로젝트 약정서, 뭐 사항 보고서, 비공식 문서로서는 뭐 프로젝트 비망록, 개인 업무 기록, 공식 구두 전달하는 거는 프레젠테이션, 비공식 구두 전달은 뭐 대화, 팀 미팅, 뭐 이런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혼자서 전문인으로서 멘티 기업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메인 PM과 서브 PM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 역할을 나누셔야 됩니다. 보통 전문 디테일한 지식적인 부분은 메인 PM 쪽에서 많이 대표님과 통화를 하게 되고 멘티 기업과 통화를 하게 되고 업체를 좀 자주 방문하고 또 디테일한 내용을 좀 이제 현장에서 나누고 또 니즈에 대해서 이제 유선상 얘기 못하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역할을 이제 서브 PM이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함께 이제 기업을 관리하는 게 좋은 거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멘티 기업 발굴을 이제 서브 PM 쪽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꾸로 메인 PM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업무의 일정 부분을 서브 PM한테 나눠주기도 하는 거죠. 뭐 시장 조사를 나눠주긴다든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뭐 어떤 그 폼을 만드는 걸 맡긴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도 하기 때문에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일을 분산하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R&D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제 컨설팅 쪽을 하면서 현재 이제 그 본부장으로서 활동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원하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대답이 500만 원입니다. 제가 들은 대답 중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처음부터 수익이 잘 나오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 일인데 보통 이제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1억 이상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가 물론 빠르신 분들은 1년 안에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3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다 다르지만은 보통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기업 컨설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500만 원 정도라는 금액을 제시한 거는 이제 연봉은 뭐 예를 들어서 6천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가 좀 안정된 수익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 500만 원에 대한 수익을 할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중에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기업 컨설팅에서 성공한다고 저는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영업력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아까 8대 전문가, 그 8대 전문 직업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 전문 자격사들하고 일을 할 때도 가장 보는 부분이 이 영업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업력이란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도 관련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 능력이 필요한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업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을 읽는 데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네,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쌓아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고 꾸준하게 경험을 하시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업력은 네, 집중 있는 기간 동안의 트레이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하는 영역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영업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업체들을 진행하는 것이 많아야 실제적으로 실력이 가장 많이 빨리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D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한다면 자신의 영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업으로 하신다든가 내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지만은 결국에는 이 컨설팅이라는 업무 자체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단히 능력이 응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년을 가지고 전념을 한다 해도 성공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관건은 우선 영업력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력에 대한 부분은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 저희가 R&D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제가 1시간 정도, 5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좀 도움이 되시면, 저는 이제 성공리에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받고 여기서 끝내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